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윤영관 장관님도 그리고 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자리, 좋은 기회를 갖게 된 점에 대해서 이내영 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는 나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는 문제가 대외 환경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대외에 대한 인식은 해외 토픽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 좀 그런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대외 환경에 얼마나 민감하냐면 우리 역사상 우리 이 땅에 있던 국가들이 왜 망했느냐를 보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대외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최초의 왕조 국가였던 고조선은 한나라라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중국 대륙에서 등장했을 때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고구려 백제 왜 망했습니까? 당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고려가 망한 것은 명나라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을 때 망했습니다. 하다못해 조선이 망한 이유는 명치 일본이 등장했을 때 망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시 열강 정치가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19세기 같은. 저희 국립외교원은 아마 금년 전망을 하면서 우리 한반도 주변 환경을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차기 정부가 담당해야 될 이 대한민국의 대외 환경, 전략 환경은 최악이라고 해도, 해방 이후 최악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자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나라, 주변 강대국 하나하나가 우리 혼자 힘으로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우리가 고슴도치 같은 나라가 되면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국방 예산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환율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어떤 이런 군사력 구축 방향을 보면 주변 강대국과 동일한 군사력을 자꾸만 갖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이 큰 배를 군함을 사면 우리 배도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00톤짜리였다가 1800톤이 지금 3000톤짜리 배로 늘어나고 있고 또 원자력 잠수함, 더 큰 잠수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독일은, 우리보다 국력이 더 강한 독일은 북해와 지중해라는 그런 전략 환경에 맞게 큰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큰 잠수함들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합니다. 그 대신 소형의 첨단 잠수함을 갖고 그 지형에 맞는 전력을 가짐으로써 소련이, 러시아가 말하자면 북해나 지중해에서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서해나 이런 전략 환경을 봤을 때 우리 천안함도 겪었습니다만 큰 잠수함들이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첨단의 소형 잠수함들을 우리가 배치할 수 있다면 중국 해군조차 황해 지역에서, 서해 지역에서 별로 우리한테 대들지 못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 공군 전부 다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공군이 만들고 있는 KFX라는 사업은 인류 최후의 유인기가 될 겁니다. 그것도 성능이 최첨단의 스텔스도 아니고 아마 F-16 전투기보다 조금 나은 수준을 1960년대, 70년대에 개발된 전투기보다 좀 나은 수준의 전투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주변 강대국과 싸워서 이 고슴도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전력이 아니라 새로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중무장한 전력들, 세계의 조류는 전투기, 폭격기, 항공모함 이런 중무장한 전력보다는 아주 가볍고 첨단의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첨단 군사혁신을 반영한 군 전력으로 지금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중무장한 전력들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 전력을 갖춰나가는 쪽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라는 것이 지금 ICBM을 쏜다는데 이건 미국을 본토를 겨냥하는 것이고요.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 체제는 이미 다 완성이 됐습니다.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군은 아직 이렇다 할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지금 한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우리 어떤 국방 예산의 투입을 가지고는 그런 전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적이나 차기 정부가 한 5년간 지금 저희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말든 꾸준히 GDP 2.34%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국방비가 늘지 않습니다. 근데 한 0.2%를 늘리면 한 30억 불 정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5년 동안 투입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그런 억지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국민 감정도 굉장히 나쁩니다. 국방 전력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억지력을 갖춰야지만 북한에 대해서 억지력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없습니다. 그 미천이 없는데 뒷받침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억지력을 갖추는데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주변 환경을 생각할 때 동맹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중요한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동맹과는 좀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아마도 자기네의 어떤 손익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동맹이라는 것은 공동의 위협 인식과 상호 이익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됐을 때는 별로 동맹의 가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존재감이 있는 동맹 국가가 돼야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 선생님이 지적했다시피 저는 이 건강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도 전작권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떤 그 스케줄도 없이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건강한 한미 동맹을 만들어 나가야지만 우리가 미국한테 도움이 있는 존재감이 될 수 있는 동맹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이 동맹을 유지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주변 강대국과 동일한 외교 전략을 써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일본과 같은 외교 전략 쓸 수 없습니다. 우리 국력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차등성 있는 외교 전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네트워크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에너지는 중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편중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네트워킹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중국 지금 아마 주변국들 중에서 아마 중국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말을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만 나라들도 달라이 라마를 다 초청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달라이 라마를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공중증이 강한데 축구까지 졌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은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대외적으로. 중국 주변에 15개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 중에 9개 나라가 중국과 전쟁을 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8개 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이 15개 나라를 합하면 중국보다도 인구가 많습니다. GDP도 더 큽니다. 군사비도 더 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15개 나라와 우리가 긴밀한 전략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인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미 동맹 외에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외교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글로벌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부정적 효과가 많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중산층 붕괴, 실업 이게 전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초래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왕망 이것이 국내 리더십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국내 리더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흐름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국가가 돼야지만 처방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주도로 국민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11위권의 GDP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거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종합적 국력에서도 저희가 세계 11위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계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나라를 G7 국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G7 국가의 규모와 대한민국의 규모가 종합 국력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감하게 우리나라가 중견국 멘탈리티 속에 있지 말고 G7에 들어가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참여할 수 있는 좀 발판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차기 정부에서 좀 그런 역동적인 외교를 좀 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교부의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로 들어온 것이 90년대 초반입니다. 27년 전입니다. 당시에 외교부 인력이 2,000명이 좀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교부의 인력이 2,200명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의 관광객 수가 100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사건 사고가 매년 2만 건 가까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 공관에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영사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뭐 큰 영사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관들은 공관장 외에 영사 뭐 이런 외교관들이 2~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영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페이와 애국심에 호소해서 영사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력에 맞을 정도의 외교 인력을 좀 갖춰야겠다. 특히 영사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2,000명 정도의 영사 인력을 늘려나가는 것이 차기 정부에서는 좀 반드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